이번에는 유전자의 발현 파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프로테아솜에서 분해가 되는 단백질 분해 과정을 먼저 하고 있네요. 잠깐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염색체의 변형 과정, 전사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가공 과정, 번역 과정까지 봤죠. 양쪽 두 개가 남은 것 같아요. 하나가 이제 단백질의 분해, 그 다음에 mRNA 분해. 자, 단백질 분해에 대해서는 이 현상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분해할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이 분해할 단백질에 가서 이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붙는 거예요. 얘도 단백질인데, 이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은 분해할 단백질을 표시해 주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은데 이 중에서 이거 분해해야 되는 애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유비키틴. 자, 그때 단백질의 종류가 뭐든지 간에 얘가 붙습니다.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니까 유비키틴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 유비. 예? 자, 물론 이제 붙을 때는 몇몇 단백질이 더 도와주기도 하는데 일단은 붙을 때 최종적으로 얘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해되는 장소는 여기 프로테아솜이라고 하는 녀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유비키틴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가 얘들은 이제 빠져나가고요. 얘들은 싹 빠져나가고 요 분해할 단백질, 요 보라색의 애만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안에서는 잘리는데 이렇게 잘린다는 거죠. 보면 보라색밖에 없죠. 녹색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비키틴은 재생이 되는 거고 보라색의 저 분해할 단백질만 분해가 됐죠. 어떻게 분해된 것 같아요?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된 것 같아요? 아니면 길게 있는 폴리펩티드의 단위로 분해된 것 같아요? 폴리펩티드 단위로 분해된 겁니다. 지금 보면 선이죠. 선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돼 있죠.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유클레오티드의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펩티드로 쪼개진다.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유비키틴화라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걸 좀 봤고, 자, 그 다음은 RNA 분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RNA 분해 과정. 근데 이 RNA 분해 과정이 일어날 때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좀 관여하는 걸 우리 살펴볼 텐데, 그때 번역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니까 양쪽의 색깔을 다 칠해서 두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그림에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 RNA라는 얘기를 했는데 메커니즘만 있어서 이게 뭔지 잘 눈에 확 안 띄거든요. 자, 여기 옆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mRNA의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mRNA의 5'캡 3'의 폴리에이 테일. 자, 이 두 가지 성분 때문에 RNA가 안정화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거하게 되면 RNA는 불안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RNA가 분해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는 안 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뭐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예요? 물 먹지. 그죠? 하지만 생체에서 일하는 기작을 우리가 막 이것저것 얘기해서 그걸로 출제를 하죠. 시험 문제, 야, 소금 먹었을 때 어떻게? 1번 물 먹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안 내잖아요. 비슷하게, 자, 이거 mRN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해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분해시키는 걸 얘기한 거죠. 5'캡 폴리에이테일을 제거하면 일반적으로 RNA가 다 분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핵세포 내에서 가공 과정을 거치면은 그 RNA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때 이런 기작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이거. 자, 어떠한 RNA는 빨리 분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라는 것에 의한 mRNA 분해라는 기작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험은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RNA를 말하죠. 마이크로 RNA는 작은 RNA. 그 작은 RNA가 mRNA 결합함으로써 분해라는 기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유전자 A가 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 A가 전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RNA가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이 RNA를 우리가 mRNA라고 할 때, 이 유전자 A를 없앨 수 있는 마이크로 RNA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RNA도 유전자, 마이크로 RNA 유전자도 역시 전사가 되죠. 그 다음 전사 후 가공이란 걸 합니다. 물론 이 mRNA도 전사와 전사 후 가공을 했겠지만 같이 적을게요. 얘는 마이크로 RNA의 전사 후 가공이 일어난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짧은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로 RNA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 RNA는 이 mRNA, 유전자 A의 mRNA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표시하는 거죠. 단백질의 분해에서는 분해할 단백질을 표시하기 위해서 누가 붙었지? 유비키틴이 붙었죠. 그런데 mRNA 분해에서는 특정한 내가 mRNA를 파괴하고 싶어? 유전자 A의 mRNA. 그렇다면 이 mRNA에 누가 붙어요? 마이크로 RNA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RNA가 붙게 되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분해할 거는 얘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유비키틴은 종류가 몇 종류? 한 종류. 앞에 유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얘는요. 여러 종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거든. mRNA의 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건 다양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요. 그렇죠? 길이는 대략 22개. 그러니까 22개짜리 유클레스가 붙어야 되니까 다양성 얼마의 조합이 나오지? 이건 뭐 참고로 4에 22승. 다양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엄청난 종류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RNA mRNA 다 해봐야 몇 개라고 그랬어요. 사람 해봐야 뭐 10만 개 좀 넘는다고 그랬죠. 그죠?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그죠? 그만큼 다양한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 RNA라는 유전자로부터 전사가 되고 전사가 가공된다고 그랬는데 이 전사와 전사가 가공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마이크로 RNA라는 유전자로부터 전사가 된 1차 전사체입니다. 복잡하네요. 그죠? 저거 한 가닥이에요. 5'부터 쭉 한 가닥입니다. 이거 다 이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로 있을 때는 상당히 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것이 가공을 다 거치면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요게 이제 다 추후에 가공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인 마이크로 RNA가 될 부분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RNA 유전자로부터 전사가 막 됐을 때는 이렇게 되게 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핵 안에서 가공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요걸 이렇게 자르는 거지.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톡, 톡. 그럼 요거 자르고 한 덩어리 나온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자른 것을 이제 핵 밖으로 빼냅니다. 여기까지는 1번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핵인데 2번부터는 요거는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거 잘 물어보거든요. 또 핵에서 일어나는 게 어디까지인가, 뭐 세포질은 어디서부터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세포질로 빼내면 요게 되는데 이게 나오면 세포질에는 다이서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르는 요소. 얘가 이제 자르죠.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 거니까 두 가닥 붙어 있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둘 다 각각 마이크로 RNA가 될 수 있는 후보군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 RNA 쓰는 거죠. 마이크로 RNA는 표시를 해주는 것일 뿐 자르는 건 아닙니다. 뭐 상보적으로 붙은 게 뭘 자르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다 잘라지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RNA라고 하는 것이 상보적으로 붙은 건 표시를 해준 거죠. 그럼 표시를 한 거를 자르는 건 누구냐면 여기에 붙은 이 보라색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얘가 상보적 서열 가지고 있으니까
mRNA 상보적 붙었죠? 그죠? 그때 얘를 분해하는 역할은 이 보라색 애들이 하는 겁니다. 보라색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다이서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 자, 또는 이렇게 붙어있는 현상에 의해서 리보솜이 못 붙게 되는 거죠. 그럼 번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RNA라고 하는 것이 상보적 결합을 했을 때 mRNA 분해가 일어나거나 또는 번역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마이크로RNA는 특정한 mRNA의 분해 또는 번역 억제를 할 수 있는 것. 자, 이번에는 바이러스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바이러스 넘어갑니다.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생명체죠. 옛날엔 무생물인지 생명체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요즘은 생명체로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증식도 가능하니까. 단, 절대적 기생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스스로 자기의 숫자를 늘리거나 증식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이거는 대장균 세포에 붙어있는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붙어가지고 자신의 DNA를 주입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 대장균 안에서 숙주세포인 이 대장균 안에서 자신이 증식이 되어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바이러스는 형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종류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 분열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대사가정할 수 없다.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증식하려면 반드시 숙주세포에 감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을 늘리고 숙주세포의 효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효소 시스템은 누구가 쓴다? 감염됐을 때 그 세포의 걸 쓴다. 어떤 애들 보게 되면 이 바이러스 안에 효소가 있기도 해요. 근데 효소가 있으면 뭐예요? 안 쓰는데. 그러니까 감염했을 때 그제서야 쓰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생제가 없죠.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스스로 증식하지 않고 효소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쓰는 항생제라는 것은 효소를 억제하는 건데 얘가 효소를 갖고 있으면 안 쓴다면 뭐가 억제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바이러스 제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감염에 들어왔을 때 그 감염된 세포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감염된 세포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거나 또는 그 안에 증식하는 걸 막거나 그렇게 쓰는 게 바이러스 약제죠. 바이러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다음에 증식하는 것을 막거나 빠져나온 걸 막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여기 있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라는 약제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바이러스의 그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핵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의 형태죠. 그때 그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R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들은 다 유전 정보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바이러스는 R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단백질도 좀 붙어 있는 게 보시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처음에 발견한 바이러스죠. 그래서 실려 있는 거고. 자,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요 뒤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이건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애인데 DNA하고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캡시드 단백질이 좀 붙어 있죠. 우리가 소위 이제 감기 걸린다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감염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두 번째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안쪽에 RNA하고 캡시드가 들어있는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염색체가 있는 것처럼 8개의 분절로 나눠져 있고 바깥쪽에 외피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외피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건 외피가 있어요. 외피가 뭐냐면 인지를 이중충. 막이에요, 막. 그래서 그 막에 이제 단백질도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포와 비슷하게 막을 갖고 있는 게 특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뒤에 보면 HIV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에이즈를 일으키는 것. 걔도 이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요거 박테리오 파지. 박테리아에 감염하는 파지. 그래서 여기서 티포 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복제할 때 잠깐 봤었죠. 그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바이러스의 뭐 하나의 특징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잠깐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뭐 바이러스의 특성 이건 뭐 가볍게 알아놓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박테리오 파아지 줄여가지고 파아지라고 부른다고 했죠? 파아지.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HIV. 휴먼의 이뮤노 디피션스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을 주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각각 어떤 기작이 있는지를 각각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박테리오 파아지부터 볼게요. 자, 박테리오 파아지는 감염하는 대상 누구? 박테리아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박테리아 감염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메커니즘 보니까 이래요. 자, 요 녀석이 되게 크게 그려놨어요. 그죠? 자, 박테리아 대장균에 지금 탁 안착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DNA를, 파란색의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숙주가 원래 갖고 있었던 대장균의 DNA는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숙주라는 그 녀석이 감염이 되면 이 숙주는 죽은 목숨입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DNA도 막 쪼개버렸으니까 완전히 공장처럼 바뀌었어요.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 자, 그럼 이 파란색의 DNA가 복제가 된과 동시에 몇몇 이제 단백질을 막 만들죠. 그럼 어셈블리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탈출하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자신 증식하고 탈출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박테리오 파지라는 애 중에 독성 파지라고 하는 애는 이 모습까지거든요. 왜 독성일까요? 들어가면 죽이고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어떤 파지는 온건성도 있습니다. 이런 녀석. 온건성. 자, 온건성이란 건 뭐냐면 죽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봤던 독성 파지의 대표적인 것은 T 계열의 파지. 우리가 그 DNA 복제할 때 썼던 파지 그거고요. 얘는 람다 파지라는 애예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얘가 감염을 딱 했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DNA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DNA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내 거를 집어넣습니다. 쫙 이렇게. 오히려 그럼 이걸 우리는 프로파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어떤 전략을 택한 거냐면 야, 너 분열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열을 하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되게 영리한 거예요. 그죠? 자신을 계속 늘리는데 얘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 대장균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주변의 환경이 막 안 좋아져.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 그럼 바이러스는 나는 살아야겠다 하고 빠져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그 캡시드를 제작을 하고 어셈블리가 일어나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온건성 파지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개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좌측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파지라는 것은 항상 그 축주세포를 죽이고 탈출한다. 증식에 탈출한다. 그건데 온건성 파지는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온건성 파지의 이 두 가지의 생활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썼네요. 용원성 생활사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라이조제닉 사이클. 용균성 생활사라는 것은 라이틱 사이클. 그래서 용균성 생활사라는 것은 분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라이틱. 근데 용원성 생활사라는 것은 뭐예요? 분을 수 있는 유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냥. 예? 라이조제닉. 오케이? 자,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의 생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독성 파지, 온건성 파지. 온건성 파지의 용원성, 용균성. 독성 파지는 용균성 생활사만 가진다. 맞죠? 자, 이번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염하는 대상은 어디예요? 우리 독감.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이 있죠? 그 호흡기에 있는 세포들에 감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부 쪽에 간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가래도 여기서 끊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재수없으면 저 안에 폐 쪽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폐의 염증이 좀 커져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죽는 그 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감염되었을 때 치사율이 0.5%예요. 별로 많이 죽진 않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명 감염된다 하더라도 부중수가 꽤 많죠. 1년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지구상에서 아마 거의 다 감염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0.5% 정도 생각해 보세요. 몇 천만 명이 죽어요. 몇 천만 명.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이제 행동하는 건데,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안에 이제 RNA를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감싼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외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피에 있는 단백질하고요, 여기 이제 간염할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하고 서로 만나요. 결합하게 되면 얘가 쏙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이제 캡시드가 분해가 되면서 RNA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RNA를 주용으로 써가지고 RNA를 복제해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전체의 복제라고 해가지고 RNA가 복제된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그 RNA를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사와 번역을 거치기 때문에 단백질도 만들죠. 그럼 어셈블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염된 세포는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 아니고요. 저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바뀌어 있는 거지. 그죠? 자, 이번에는 HIV 바이러스 보겠습니다. 자, HIV 바이러스는 누구가 감염 대상이냐면 면역계의 세포. 그 중에서 도움세포라는 것에 되게 잘 감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세포라고 하는 애에 감염하게 되면 도움세포가 이제 결국은 기능 발휘 못 하겠죠. 그죠? 공장으로 또 바뀐 걸 테니까. 근데 그 도움세포라고 하는 애가 감염당하게 되면 얘가 면역계를 이렇게 다 지휘하는 애예요. 그래서 어떤 세포에게는 이런 일을 해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B세포에 해당하는 항체를 분비하게 시킵니다. 대이세포에 해당하는 야 잘 먹고 돌아다녀라고 일을 시킵니다. 세포한테는 야 간없는 세포를 죽여야 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명령을 내는 애가 도움세포인데 이 HIV 바이러스가 딱 감염하게 되면 걔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안 돌아가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면역 체계가 안 돌아갔습니까? HIV가 감염된 다음에 면역체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감염된 다음에 안 들어갔죠? 그죠? 따라서 뭐라 부르냐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면역결핍이 후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 HIV 바이러스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죠. 자, 얘가 생긴 걸 보게 되니까 안에 RNA로 들어있고요. 캡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외피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좀 비슷하죠, 그죠? 거기에 역전사 효소라는 게 들어있는 걸로 녹색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전사 효소는 어디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될까요? 바이러스 안에서? 숙주세포에서, 그죠? 숙주세포에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얘가 역시 또 감염을 할 때, 숙주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이 외피 단백질 서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캡시드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캡시드가 분해되면서 RNA가 빠져나오죠? 그 RNA에 붙어서 역전사 요소가 역전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럼 DNA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이 DNA를 숙주세포의 DNA 안에다 이렇게 삽입을 시킵니다. 이걸 이제 프로바이러스라고 불러요. 우리 앞에서도, 박테리오파지라는 애가, 자신이 감염되어가지고 숙주세포의 DNA 들어가면 뭐라 불렀어요? 프로파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숙주세포의 DNA에 들어간 거예요. 안착한 거죠. 난 여기서 평생 살래. 끔찍합니다. 그죠? 자, 예로부터 전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일부는 유전체, 일부는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역시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다음에 HIV 바이러스의 그 생활사 특징들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 교재에서는 뭐 그 밖에도 몇 가지 얘기를 더 했는데, 우리는 저 세 가지만 잘 알면 되니까, 일단 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교재 한번 쓱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좀, 읽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20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기술이에요. 여러분,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은, 생명과학 기술은 제가 실제 TV 강의를 하게 되면 거의 사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사회 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기술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해요. 자, 이거 모르면 생물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무조건. 생명과학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들을 이제 언급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제한 요소에 의한 절단입니다. 자, 제한 요소라는 것의 유래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름, 유래. 자, 제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입니다. 근데 얘가 이 효소를 갖고 있으면 뭐를 제한할 수 있냐면, 아까 박테리오파지가 감염하는 거 봤었잖아요. 박테리오파지가 감염을 하게 되면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들어오는데 그 DNA를 잘라요. 그러니까 자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 이거 제한 요소야. DNA를 자른다. 예?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자른다. 나를 보호할 수 있어. 제한 요소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지. 그래놓고서 한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이용하면 DNA를 막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가지고 있었던 자르는 어떤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제한 요소라는 것이 어떻게 자르냐면,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한 요소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서 잘라요. 자, 제한 요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제한 요소에 따라서 인식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지금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이코아론, 이콜라이가 대장균, 거기서 첫 번째 발견했으니까 1번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에서 발견한 제한 요소, 그 중에 첫 번째 발견하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코아론이라는 제한 요소가 있는데 그 제한 요소는 GAATTC라는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 서열 한번 읽어보세요. 5에서 3으로 읽으라고 그랬어. 똑같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나 똑같은 자리가 되어야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GAATT 다음에 잘라요? G 다음에 잘라. 여기도 G 다음에 잘라. 그래야 양쪽이 잘리면서 DNA가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위에 가닥만 자른다? 그러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자, 만약에 AACC라는 것을 인식해서 자른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자른다고 할게요.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GGTT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르지 못하겠지. 같은 제한 요소가 잘라야 되는데 여기 못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못 자르면 두 DNA는 분리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제한 요소 자리일 수가 없어요. 이거 제한 요소 자리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보조 적어보면 되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실제로 이거 제한 요소 자리예요. 여기를 자르면 여기도 잘리죠. 그러면 둘로 분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림 보면은 여기 자르면 여기 가운데 4개는 붙어 있는데, 그죠? 처음에는요. 그죠? 그런데 요 4개는 결합하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가 잘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자르기 위해서 제한 자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제한 요소라는 애들은 종류가 많을 거예요. 미생물, 얘들이 각각 만드는 제한 요소는 다른 종류일 거야. 그리고 얘들이 만드는 제한 요소는 각각 다른 DNA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그걸 다 얻을 수 있죠. 추출할 수가 있잖아. 이 미생물로부터들 다. 그리고 내가 그럼 레퍼토리를 갖고 있어요. DNA 자를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거지. 네? 여기 자르겠다 했을 때, 요거 쓰면 되겠구나, 요거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DNA를 조작하면 되잖아요. 자르죠.
그죠? 자, 요거 까만색. 이것도 같은 제한 요소로 자른 거예요. 보시면 이거 수렴식에 G가 있었을 거야. G, A, A, T, T, C, G 다음 잘랐고 여기도 G, A, A, T, T, C겠지? 이거 잘랐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녹색 DNA하고 지금 검은색 DNA가 있는데 둘 다 제한 요소 자른 거예요. 자, DNA를 재조합, 내가 마음대로 재조합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잘라요. 제한 자리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네를 이어가지고 붙여버리지. 그죠? 이게 DNA 재조합이죠? 오케이? 예. 그래서 제한 요소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를 자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리가제, 우리 DNA 복제할 때 배웠던 애, 또는 연결 요소라는 애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조합할 수 있죠. 이해가요? 자, 우리는 지금 생명과학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DNA를 조합할 수 있으면 DNA 재조합이라고 불러.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제한 요소 잘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연결 요소를 붙여요. 그래서 재조합을 해. 생명체 자체는 재조합이란 걸 해요, 못해요? 걔들도 해요. 우리 그 감수분열 할 때 배웠어. 제1감수분열 전기에서 염색체의 재조합이 일어난다. 그죠? 뒤에 재조합. 걔들은 어떻게 하지? 걔들은 제조합 효소라는 게 있어요. 제조합 효소를 가지고 제조합하는 거예요. 제조합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염기가 똑같은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얘를 자르고 얘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조합 효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제조합 효소는 아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쓰기 편한 게 있어요. 제한 요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조합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접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재조합이 일어날 때 제한 요소가 필요하다. 당연히 틀리죠. 우리 사람들이 할 때는 제조합 요소가 필요하지만, 제한 요소가 필요하지만, 오케이? 이해가요? 응? 자, 여기 이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클로닝하는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벌새가 있대요. 이 벌새의 세포를 내가 얻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벌새 유전자가 들어있겠지. 벌새 유전자를 내가 잘라갖고 얻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장균이라는 6개에 집어넣을 DNA예요. 얘를 가져와다가 제한요소 자리를 이용해서 자르고, 얘도 제한요소 자리를 양 끝에 자른 다음에 둘을 붙여.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요. 자, 외부의 DNA를 집어넣는 걸 우리 형질전환다 이렇게 하죠. 형질전환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대장균인데, 대장균이 어떠한 유전자를 발현시킬 걸로 예상이 돼요? 벌새의 유전자를 발현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장균을 형질전환시켜가지고 벌새의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벌새의 단백 산물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클로닝 기술이다. 클로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클론이란 것은 쌍둥이를 말하죠. 쌍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그 세포 하나가 막 분열을 한다고 했을 때 얘들은 전부 다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벌새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즉 벌새 단백질 만들 수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늘어난 거죠, 숫자가요. 그죠? 그러니까 클론을 우리가 만들었다. 클로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많이 활용하는 예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당뇨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당뇨병 중에 일형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인슐린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당뇨병 중에서 약 한 10% 정도가 이 병이에요. 그럼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인슐린을 우리가 그 환자에게 주입해주면 그 사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백질을 갖다가 주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디선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인들 모아놓고 단백질을 기증받을까? 인슐린 단백질 좀 뽑겠습니다. 줄 서세요. 누가 올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떻게 할까?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얻지. 그죠? 그걸 어떻게 해? 이런 DNA에다가 제한 자르고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대장균에 집어넣어주면 이 대장균이 클로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장균이 뭐예요?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을 열심히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제품화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성장 호르몬, 우리 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애들의 음료에, 뭐, 성장 호르몬을 첨가한, 뭐, 우유에도 뭐에, 성장 호르몬을 첨가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소가 미쳤나? 왜 내가 우유를 짜주고 있는데 사람의 성장 호르몬을 걔가 왜 만들고 있어? 소가? 그럼 난 소의 성장 호르몬을 먹고 있었던 건가? 예? 자,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의 세포에서 성장 호르몬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추출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NA를 잘라다가 사람의 성장 호르몬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대장균이 아니라 소의 세포에다 집어넣는 거죠. 수정란 때부터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냥 뭐 그 분비하는 젖샘 쪽에다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그거 해놓으면 어떻게 돼? 소가 우유를 만들어 할 때 사람의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이번에는 역전사라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사. 자, 역전사는 뭐가 역전사예요? RNA에서 DNA로 가니까 역전사입니다. DNA로부터 RNA가 하면 전사인데 RNA로부터 DNA로 가니까 역전사죠. 역전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RNA가 있고요. 역전사 효소에 의해서 DNA가 상보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DNA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프라이머라는 것은 DNA 만들 때는 늘 필요한 겁니다. DNA 중합효소도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역전사 효소도 DNA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프라이머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 RNA와 상보적인 DNA가 만들어졌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A면 반대편의 DNA는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지. 상보적이죠? 여기가 U면 반대편은 뭐가 돼? A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 RNA하고 상보적인 이 DNA가 만들어졌죠? 이 DNA를 상보적이다, 컴플리멘터리 C DNA라고 부릅니다. 요 밑에 있는 요 가닥이 바로 cDNA야. 자, cDNA라고 하는 것은 뭐와 상보적이다? mRNA와 상보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DNA를 활용할 때에는 DNA는 단일 가닥으로 쓰면 안 되니까 지금 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시 이중 가닥 만들죠. 그럼 이중 가닥이 cDNA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cDNA라고 물어보는 것은 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역전사라는 과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DNA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DNA 조작할 때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 제가 아까 벌새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대장균에. 사람의 인슐린을 갖다가 유전자를 집어넣는다. 대장균에. 그래서 단백질 생산하고 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세포 안에 있는 DNA 자체를 잘라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인트론이 있어요. 그죠? 유전자는 인트론이 있잖아. 그런데 이 대장균은 인트론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죠. 대장균은 가공 과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전사하자마자 번역한다고 오늘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대장균에다가 얘를 형질 전환해갖고 집어넣을 때는 여기서 만들어낸 이 유전자가 뭐여야 돼? 엑손만으로 구성된 애여야 돼요. 그죠? 엑손만으로 구성된 애여야 우리가 집어넣을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mRNA라는 걸 만들게 되면 mRNA는 엑손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트론 이미 제거되어 있으니까. 걔를 DNA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cDNA는 엑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cDNA는 엑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트론은 없어요. 그럼 이런 cDNA를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아까 대장균에게 형질 전환시키게 되면 대장균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사람의 세포에 있는 인슐린 유전자를 자체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그럼 인트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겠지. 이해가요? 왜 이런 거 하는지? 그래서 cDNA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mRNA를 DNA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인트론이 제거된 DNA를 얻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PCR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왜 하는지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자, 앞에서 cDNA를 만들었어요. mRNA를 만들고 cDNA를 만들었어. 이 양이 적어요. 많겠습니까? 적죠. 실험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PCR. 그래서 PCR이라고 하는 기술은 DNA 양을 크게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CR은 기술은 뭐 한다? DNA 양을 크게 늘린다. 자, 또 활용될 수 있는 예가 이런 것. 범죄 현장에 갔어. 범인이 고맙게도 혈액을 남겨놨어. 왜 혈액을 맨날 남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는 항상 남겨놔. 그죠? 항상 뭐 시약을 이렇게 탁 처리하면 뭐가 이렇게 빨갛게 변해서 있네? 막 이렇게 돼. 예? 그럼 그 범인의 DNA는 양을 적어요. 범인이 막 미쳐가지고 혈액을 남겨줄까?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가지는 않으니까. 매우 소량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즉 용의자들을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PCR이라는 기술을 한다. 그럼 그 범인의 DNA를 많은 양으로 늘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DNA를 많은 양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면 PCR이라는 기술을 쓰는 것이다. 자, PCR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DNA가 이제 두 가닥 이렇게 있는데, 두 가닥 DNA 중에서 바로 요 부분, 이 부분을 내가, 많은 양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때에는, 자, 이 DNA가 들어있는 제가 시험관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몇몇 시약들을 제가 집어넣어주고,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일이 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험관 하나 안에서, 이게 이제 시험관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때 이 시험관 안에다 뭘 집어넣는가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저 목적 표적이 되는 DNA 있어야 될 거야. 그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뭘 넣냐면, 자, DNA 복제한대요. 프라이머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하죠? 그죠? 프라이머가 필요해. 근데 DNA는 두 가닥이니까 양쪽을 다 복제해야죠. 쌍으로, 페어로. 오케이? DNA 복제할 때에는 효소 이름 DNA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 이렇게가 필요하죠. 그 다음 DNA를 복제할 때 쓰이는 DNA 유클레오티드 재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넣고 이렇게 시험관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복제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더 이해되기가 쉬워요. 복제 과정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이건 우리가 실험실에서 내가 임의적으로 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온도를 올립니다. 변성이라는 온도 약 대략 95도. 변성은 DNA가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95도씨의 온도를 가게 되면 DNA는 분리가 됩니다. 프라이머라는 것도 같이 넣어줬는데 프라이머라는 것도 DNA로 넣어줬어요. 여기서는요. 상보적이지만 붙지 않죠. 변성이라는 온도, 95도씨라는 온도는 충분히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어떤 DNA도 서로 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를 잠깐 낮춥니다. 여기 식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도 알아놓으시면 어닐링. 그래서 어닐링 템퍼러처라고 하는 것은 대략 50도씨에서 60도 사이, 55도씨라고 하겠습니다. 55도씨 정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55도씨. 그러면 저 정도의 온도라면 떨어진 DNA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적 DNA 둘은 만날 수 있습니다만 양이 적죠. 이 표적 DNA가 양이 많으면 제가 이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범인이 자기 팔자로 갔으면 이 실험 하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 이게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둘은 양이 적기 때문에 서로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시험관 안에서 한번 떨어지면 만나지 못해요. 자, 프라이머. 제가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넣은 거예요. 과량으로.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프라이머는 막 세고 셌어. 엄청 많아. 그럼 어떻게 돼? 프라이머가 붙죠. 상보적으로. 그렇겠죠? 프라이머는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프라이머 붙었어요?
자, 이제 온도를 올려요. 신장이라는 단계로 갔죠? 신장, 일롱게이션, 72도씨. 자, 이 72도씨의 온도는 어떤 온도냐면,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애가 활성을 갖는 온도. 일을 잘하는 온도예요. 이 DNA 중합표는 어디서부터 뽑았냐면, 택 폴리머레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온천에 사는 미생물이 있어요. 온천에 사는 미생물. 그래서 걔가 뭐 T로 시작하고 AC 이렇게 되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택 폴리머레이즈 부르는데, 걔 거를 뽑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2도씨 정도에서 아주 일을 잘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도를 72도씨로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DNA가 복제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던 DNA 어떻게 했죠? 2배로 늘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사이클을 반복해. 변성, 식힘, 신장을 한 번 더 반복해. 그러면 4개가 되죠. 한 번 더 반복해 8개가 되죠. 한 번 더 하면 16개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2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PCR 기술이죠. 대개는 PCR을 할 때 30사이클 정도 하거든요. 30에서 35사이클.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2의 30승. 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처음에 DNA가 5개 있었어요. 이런 게 5개가 있었어. 근데 30사이클 돌렸대. 곱하기 2의 30승.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PCR이라는 기술. 변성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30초면 충분. 식힘할 때 걸리는 시간 30초면 충분. 신장할 때 걸리는 시간 2분이면 충분. 그것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불과 2분이면 어떻게, 1분. 그럼 불과 2분이면, 한 사이클 돌아가요. 불과 2분이면. 30사이클 돌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아니거든요.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그죠? 그럼 DNA 양을 엄청나게 얻는 거예요. PCR,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정경동이라는 기술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면 간첩. 지금 배우는 기술들은 이거 모르면 다 간첩이에요, 이건요. 너무 기본. 자, 젤 정경동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젤을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젤이 있잖아요. 이게 젤이에요. 젤. 요 빼낸 거 이렇게 지금 실제 형상으로 지금 나와 있죠. 이건 실제 그림. 사진 찍은 거. 자, 젤을 만들어 놓고 전기용동한다. 전기장하에서 움직이니까 전기영동이라고 했습니다.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DNA나 RNA나 단백질을 크기에 따라 분리할 때 쓰는 거예요. 전기영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DNA, RNA, 사실은 단백질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단백질을 크기에 따라 분리할 때 쓰는 게 이게 이제 젤 정경동법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시험관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PCR을 했어요. PCR을 했어요. 프라이머 과량으로 들어있죠. 엄청 제멋다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PCR 했죠. 자, 사이즈 큰 거는 프라이머가 커요? 아니면 PCR에서 증폭된 게 커요? PCR에서 증폭된 게 크죠? 복제가 된 게 크죠? 사이즈가? 이거. 얘네가 크고, 프라이머 이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관에 아까 저걸 PCR 했다고 했는데, 그 시험관 안에 지금 프라이머도 과량으로 들어있고, PCR한 산물도 이제는 과량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나는 PCR 산물만 필요해. 표적 DNA 좀 있겠습니다만 무시할 정도로 적으니까 뭐. 예? 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럼 내가 이제 얘만을 분리해서 얻고 싶어요? 제가? 자, 그때 뭘 쓸까? 전경동법.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험관에 DNA 갖고 있어요. 사이즈가 달라. 크기가 달라. 그럼 이거 쓸 수 있어요. 응? 자, 먼저 젤을 만들어요. 자, 젤은 아가로스나 이런 걸로 만듭니다. 아가로스. 자, 아가로스 하면 뭐 되게 있어 보이는 이름 같이 느껴집니다만,
우뭇가살 이러면 상당히 없어 보이는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우뭇가에서 추출한 물질. 그래서 아가로스, 한천, 우리 그 회 먹으면 밑에 깔려있는 거, 그걸로부터 사실은 만들어냈는데, 되게 정제를 잘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긴 합니다. 요거 하나, 요만한 500g짜리 하나 하면 한 80만원쯤 하니까 상당히 비싼 성분이에요. 자, 걔를 가져다가, 용액에다 집어넣고 끓입니다. 그 다음에 식히면 이렇게 틀 속에서 굳어가지고 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굳힐 때 여기에 구멍을 살짝 뚫어놓거든요. 홈? 뚫어놓으면 이 지역에다가 로딩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즉 DNA를 이렇게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딩한다. 자, 그럼 우리가 PCR을 했는데 걔를 이렇게 제가 부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전해질 용액에다가 잠기게 하고 쟤를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DNA는 무슨 전화 뜨고 있지? DNA 무슨 전화? 음전화.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이 홈에 들어가 있는 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지. 자, 멍청하게 여기다 홈 뚫어놓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바로 빠져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홈이 있는 쪽은 마이너스 쪽, 그리고 내려가면 항상 플러스 쪽 아래쪽 내려가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홈에 있는 것이 통과해 가는데 실제 이제 옆에 단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홈이 파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을 마이너스 걸었고 이쪽을 플러스 건 거야. 그럼 여기에 지금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일로 이렇게 따라 이동할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이 젤을 통과해서 이렇게 좀 이동해야 되는데 젤 안이 이렇게 막 그물부터 좀 촘촘해요. 그러다 보면 작은 것들은 잘 안 걸리니까 빨리 가겠죠. 근데 큰 것들은 자꾸 걸리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빨리 내려가는 건 뭐예요? 작은 문자들. 천천히 내려가는 건 뭐예요? 큰 문자들. 지금 여기서는 뭐 DNA가 그 안에 절편들이 많았나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 많은 밴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PCR 했을 때 생각해 보면 프라이머하고 뭐예요? 프라이머하고 PCR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프라이머는 빨리 내려갔을 거야. 작은 문자들. 그리고 PCR 산물은 더 늦게 내려가겠지. 그럼 내가 분리를 했잖아요. 그죠? 분리를 했죠? 그럼 이것만 이렇게 싹 이렇게 오려요. 칼로. 그럼 내가 원하는 DNA 사이즈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젤만 녹이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경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다? DNA, RNA.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단백질을 사이즈에 따라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안 나오면 그 해는 생물시험 안 보내요. 그만큼 이건 꼭 나와. 이 제 사진은 하여튼 뭐, 한 문제 나올지 두 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술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꼭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 사진을 보고,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실험 현상, 실험에 대한 것들, 또 다른 어떤 현상을 보는 것들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모르면 이건 간첩.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DNA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 없죠? 색깔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본, DNA가 막 보이네. 녹색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DNA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럼 DNA 색깔이 없는데 분리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염색을 해야죠. 염색이란 건 뭐죠,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거에 뭔가를 붙이는 게 염색이죠. 자, 쉽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 머리카락이 있어? 흰머리 난 사람들은 염색을 하려고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검은색 염료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예요. DNA가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 색깔이 나는 거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붙이는 물질의 이름이 약간 독특할 뿐이지. 자, 그래서 뭘 붙였냐면 염색을 할 때 그 염료로 ETBR이라고 하는 물질을 붙인 거예요. 브로마 에디튬. 브로마 에디튬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얻은 거예요. 자, 이 물질을 넣게 되면 요거는 DNA에 붙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색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색을 나타내냐면 자외선을 저 젤에 짰을 때 이렇게 분홍색이 보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내가 DNA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자외선 하에서 관찰이 가능한 거니까 저걸 쬐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칼로 오려내겠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경동법이라는 기술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들을 좀 봤어요. 우리 그 교재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을 더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다 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제한도 있고 하니까, 일단 뭐 우리 속성 과정에서는 이 기본 기술만 일단 다 배우는 거예요. 요거 다 알아놓으시면, 우리가 TV 과정 갔을 때 여러분 적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좀 해놓읍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거 말고 다른 책 가져오세요. 여기 1부터 5단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6부터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예, 다른 책 있죠? 2권짜리잖아. 조그만 책 가져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